네, 61번 보겠습니다. 자,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권리금,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그런 채권들이 되겠죠. 자, 보자마자 딱 판단이 좀 가능해야 됩니다. 자, 이번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법조문이고요. 자, 지금 유치권이라는 물권과 피담보 채권이라는 채권 두 가지가 있는데 유치권만 행사를 하고 피담보 채권은 행사를 하지 않으면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유치권 열심히 행사하는 것이 채권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취지의 문장이에요. 변형이 되게 되면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이 될 거다라는 형태로 주로 변형되는 지문인데 변형 문장에 대해서도 준비를 좀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공사대금 채권은 보통 유치권이 되는 채권이에요. 자, 유치권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를 하며 사용하는 것, 이것도 유치물을 보존하기 위한 행동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걸 한다고 해서 뭐 유치권 소멸당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 거주 행위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맞겠죠. 자, 그리고 4번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 부동산 위에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 매각 조건으로 실시가 됐는데 좀 어렵게 써 있지만 그냥 경매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자, 유치권은 강력한 유치적 효력을 누리지만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지는 않은 권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첫째 줄에 뭐 법정 매각 조건이니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을 이걸 이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유치권자 우선 변제권이 어딨어 이런 식으로 빠르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5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가 중단되면서 건물이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한 판례가 34회에 이어서 두 번째 지금 출제가 됐기 때문에 뭐 5번 지문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에 우선 변제권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유치권도 간혹가다 사례가 나오는데 최근 들어 이제 사례 출제를 좀 많이 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36회에는 유치권 사례 대비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62번. 자,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 건물 소유자 달라졌을 때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에 관한 부분인데 자, 지금 기억번 지문 같은 경우에 가설건축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교적 최근 판례 중개사 시험으로는 첫 번째 출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3년을 넘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서 뭐 30년, 15년 오는 어떤 것도 적용하기 어려워서 가설건축물에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고 이미 타 시험에 출제가 한번 등장을 하고 중개사 시험에 이어 들어온 부분입니다. 향후에 한 번 더, 두 번 정도 출제도 가능성은 있어 보이니까 자, 만약 35회 때 준비가 좀 이 문제 준비 안 됐다면 이거 준비를 좀 해서 36회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번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조제했던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법정지상권 안 생기고 그렇지 않아요. 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겠고요.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없으면 문제가 돼요. 지금 자,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의 저당권 설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소위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이라면 저당권자가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예측하기 너무 어렵고 혹시 인정했을 때의 건부감가로 인한 배당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미등기 무허가일지라도 건물이 존재만 한다면 토지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건부감가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니은번하고 디귿번 비교해서 건물이 아예 없는 것과 있지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것에 구별이 잘 되어 있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설건축물 안 된다. 나대지 저당권 출발이라면 동의를 해도 안 된다. 기억 디귿번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기억번을 판별할 수 있는 게 중요했을 겁니다. 자, 2번과 혼란이 생기지 않으려면 가설건축물 판례를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겠습니다. 가설건축물만 잘 준비되어 있었으면은 문제는 좀 쉽게 갈 수도 있었겠습니다. 자, 63번인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이 문제는 풀면 안 되겠죠. 그죠? 자, 분량적으로도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만은 이렇게 날짜라든가 이자율이 들어가면서 뭔가 계산을 요구하는 이런 문제는 민법에서는 나는 버리고 간다.
자,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되겠고,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서 배당금 계산이 용이치가 않아요. 그래서 자, 35회에 출제됐던 모든 문제를 통틀어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건드려서 계산을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일단 그냥 패스하시고 다른 문제 풀고 혹시 시간 남으면 뭐 조금씩 건드려 볼 수는 있겠지만 저 중간에 건드리는 건 무조건적인 손해가 되는 지문입니다. 분량적으로나 구성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중간에 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자율 계산을 통해서 정답이 이제 2번으로 가는 형태의 문제인데, 그런데 이 계산을 하려고 또 공부를 해서 36회 때 또 나오겠지 이렇게도 하지 마세요. 자, 이런 거는 그냥 버리고 가는 문제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64번 이런 문제 맞추면 되겠죠. 근저당권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문제도 짧고요. 자,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겠고, 소위 물상보증인 형태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니은번, 자, 확정이 되기 전이라면 채권도 변할 수 있고 채무자도 바뀔 수 있고 고정된 게 없으니까 변경이 다 용이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근저당권에서 담보될 채권 최고액에 이자는 자동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죠. 자, 특히 지연배상 1년분을 넘어서도 채권 최고액까지는 우선 변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전체 다 용이하게 OX 판단이 가능하고 정답 3번 하기도 용이하고, 그렇죠? 자, 괜히 계산 문제 같은 거 건드리다가 스트레스 지수 높아지면서 문제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쉬운 문제 쪽으로 판단을 빠르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65번 마찬가지 간단한 문제죠. 매매계약, 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매매는 요물계약이다 하면 바로 틀렸죠. 매매는 낙선계약이죠. 자, 그러면 정답 1번에 쓰고 나머지 모르는 계약 있어도 상관없다 하고 지나갈 수 있게 관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66번 계약 성립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고요. 자, 격제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다 맞겠죠. 자, 청약 승낙으로 성립할 때는 승낙 발송 시 성립, 교차 청약으로 성립할 때는 양쪽 청약이 모두 도달했을 때 성립입니다. 자, 이번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만한 어떤 행동이나 사실이 있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 그래서 승낙을 의사를 행동으로 실현한다는 취지의 조문입니다. 자, 그리고 3번, 자, 교차 청약이 이루어졌으니까 양쪽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되겠죠. 4번,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했다면 계약의 내용이 바뀌는 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자, 그러면 청약은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마도 5번이 답이겠죠. 자, 선시공 후 분양된 아파트에서 준공 전에 외형 재질에 관해서 분양 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이, 자, 분양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는지 사실 저는 좀 의문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다른 지문들을 제거하고 정답 5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좀 주어진 정보를 통해 추론해 보면 선시공 후 분양이기 때문에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외형 재질에 관한 부분들에 관해서 의문이 있다면 그 시공되어 있는 아파트에 가보면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양 광고에만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믿고 그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계약 위반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확인하면 될 일이니까 광고에 있었던 외형 재질에 관한 사항은 청약의 유인이었을 뿐이고 계약 내용으로 포함되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출제입니다. 자, 조금 더 정보를 자세하게 주고 판단을 요구했으면 좋을 뻔하긴 했는데 나머지 지문들이 다 평이한 조문이기 때문에 정답을 5번으로 소거하고 남겨서 5번으로 가는, 뭐 시간 투자만 조금 했다면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67번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문제가 되겠습니다. 35회 때 출제 시비가 걸려서 결국은 이제 모두 정답 처리가 되어버린 문제인데 약간의 오타가 있었다고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큰 지장이 있지는 않았겠고, 사실 이 문제의 좀 문제점은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굉장히 오랜만에 출제가 되면서 학생들이 좀 공부를 미흡하게 했다는 거예요. 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내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36회 때는 출제 비중이 이렇게 커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소문을 속속들이 외운다고 하는 게 투자 가치 좀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디귿번 지문이 이제 논란이 되었던 지문인데 계약 체결 전에
멸실이 되는 원시적 전부불능 현상이 생겼을 때, 자,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를 맞는 지문으로 가다반 정리를 했었다가, 자,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가 선의 무과실에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는 건데, 그냥 알았냐 몰랐냐만 이렇게 써놔가지고 상대방이 알았다고 쓴 건 뭐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자, 알지 못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 그런데 자, 이게 알지 못한 사람이 과실이 있더라도 또 이거 책임 청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게 좀 논란이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문제가 부정확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취지로는, 자, 몰랐던 사람에게 알았던 사람이 손해배상한다는 취지는 크게 틀리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디귿번 지문이 답고르는데 큰 지장 주지는 않았겠지만 어쨌건 불명확하다는 지문,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이유로 모두 정답 처리가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공부하실 때는 대략적으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자, 불합치론에서 성립하지 않았다면 책임은 발생되지 않을 거다. 수량 지정 매매에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한다면 담보 책임해야 되는 거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는 없는 거다. 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비중이 크지 않은 법조문을 단지 이 35회 때 논란이 됐다고 해서 너무 외우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대략적으로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기억번, 니은번, 계약이 아예 성립되지 않거나 또는 원시적 불능이 아닌 형태, 수량 부족 같은 형태에서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 정도만 확인하고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가다반에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디귿번이 논란에 쌓이면서 모두 정답 처리가 된 바 있습니다. 자, 68번 동시이행 항변권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문인데, 자, 동시이행 항변권은 국어적으로 문장을 잘 읽어서 공평하게 서로 동시에 해야 될 것인지 한쪽이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정도 판단만 잘 해주셔도 뭐 외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쌍무계약 무효가 됐다면 서로 반환할 때 동시에 해야 공평하겠죠. 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될 때에도 상호간의 지분이전 등기를 누가 먼저 하면 곤란할 거 아니에요. 동시에 해야 공평할 겁니다. 자, 3번이 좀 어려운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상계가 허용되는 법률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상계 안 된다 정도로 그냥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항변권 행사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계가 안 된다는 건데 이유보다는 결과 위주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지문은 수령지체에 빠졌더라도, 자, 자기 채무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동시 이행 항변권 행사를 통해서 이행을 하면서 청구를 해라,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입니다. 자, 지금 정답은 5번이 될 텐데, 자, 담보 목적의 어쩐 등기, 지금은 채권 채무 담보를 위해서 설정된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양도 담보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뭐든 저당권이든 가등기 담보든 양도 담보든 담보 물권은 채권이 변제되면 부종성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변제 의무와 이 담보 목적 등기의 말소 의무는 변제를 먼저 하면 등기는 자동으로 무효가 되고 말소는 후이행으로 하는, 그래서 동시이행 관계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담보물권의 특성만 좀 잘 이해를 했다면 5번에서 자, 용이하게 풀 수 있겠고요. 자, 1번, 2번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좀 걸러낼 수 있는 거니까 아마 3번하고 5번 정도가 좀 약간 어려웠을 겁니다. 3번은 암기 형태로 대응, 5번은 이해 형태로 좀 대응을 하는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69번입니다. 자, 갑이 을에게 건물을 팔았고요.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갑과 을의 귀책 사유 없이 멸실됐다는 후발적 불능 문제가 나왔네요. 자, 후발적 불능 문제는 이제 위험 부담으로 갈 것이냐 채무 불이행으로 갈 것이냐인데, 지금 갑과 을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현상 생길 수 없고 무조건적인 위험 부담 상황이에요. 그러면 조문 그대로만 본다라고 하면 매도인은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문제인지 볼게요. 자, 매도인은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어를 매수인으로 바꾼다면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냐 하는 건데, 지금 이미 지급된 계약금 지급할 필요 없는데 지금 지급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주셔야 되겠죠. 사실상 내용은 동일한 거예요. 자, 아직
안 준 돈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청구하지 못한다. 이미 준 돈에 대해서는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XO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디귿번에 만약 수령지체 중이었다면 이렇게 나오면 을이 잘못했죠. 자, 그럼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적용해서 자, 매도인 주어라면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가 돼야 되겠고요. 지금은 주어가 매수인이니까 자,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가 될 테고 을이 수령지체 중이었기 때문에 자, 아직 미지급된 잔금도 지급을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좀 고정된 상황이고 매매대금 청구할 거냐 말 거냐 정도의 질문인데 지금 주어를 매도인으로 쓰느냐 매수인으로 쓰느냐 또는 미지급 잔금을 가지고 논의하느냐 지급돼 있는 계약금을 가지고 논의하느냐에 따라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이니까 연습을 통해서 결론은 하나다. 자, 쌍방 규칙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이라면 매매대금 지급 안 하고 끝나야 된다. 근데 지급되어 있다면 돌려받아야 될 테고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자,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가 될 거다. 다만 이제 디귿번은 수령지체 중이었으니까 자,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뭐 새로운 사례가 아니고 후발적 불능 관련해서는 자주 나오던 사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되어 있다면 해볼 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70번입니다. 자, 매도인, 매수인 을 사이에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체결했다. 그리고 이제 병이 수익에서 표시도 했다는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팔고 대금은 병 주기로 했구나. 여기를 보상관계, 여기를 대가관계라고 부르는데 보상관계는 영향을 주겠지만 대가관계는 영향을 안 준다.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풀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수익자는 이행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는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주제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지문. 자,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가 돼야 되겠죠. 자, 을이 채무 불이행하면 갑은 해제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가 병이라고 하면 병은 해제를 못 하겠습니다만 갑은 해제를 해도 되겠고 해제의 병은 관여하지 않으니까 동의가 없어도 충분히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을의 기망행위로 갑과 을의 계약이 체결됐을 때 병은 취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고 이것도 마찬가지 을의 기망이 있었다면 갑이 취소를 했다면 했을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은 취소나 해제가 누구의 권리냐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자, 갑과 병의 법률 관계가 무효라고 나오면 이건 대가 관계 자리가 무효인 거죠. 요 자리죠. 자, 대가 관계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니까 자, 저런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을이 매매대금 병에게 지급한 후에 갑과 을의 계약이 취소됐을 때 보상관계 쪽이 취소됐죠. 자, 여기가 깨진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급된 것에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될 텐데 부당이득 반환은 병에게 하는 게 아니라 갑에게 하는 거니까 병에게 청구한다 그러면 틀린 질문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번, 2번, 4번은 갑이 하느냐 병이 하느냐 또는 병에게 하느냐 갑에게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도에서 누가 갑이고 누가 병인지 당사자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3번도 마찬가지 갑을 관계가 무효였다면 대금직 거절했을 텐데 갑병 관계가 무효인 걸 이유로는 거절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가 갑을인지 갑병인지 이 부분에서 정답이 갈라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관계도가 정확하게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정답은 5번이 된 것 같은데 갑과 을이 계약을 할 때부터 병의 권리를 병용시킬 수 있음을 미리 남겨둔 약정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 때문에 수익자의 권리를 병용시킬 수 있을 거고요. 자, 요 문장이 없었다라면 자, 수익자가 수익에서 표시를 한 이후에는 수익자의 권리를 함부로 변경 소멸시키게 하지 못하는 거니까 5번은 틀린 질문이 될 뻔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 두었다는 얘기는 미리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알려두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5번이 맞는 질문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뭐 제3자를 위한 게 보통 일반적인 형태의 주요 지문들은 다 좀 포함을 하고 있는 문제라서 36회 때에도 비슷한 형태로 정답만 바꿔서 출제될 수 있는 거니까 자, 연습용으로 아주 좋은 문제 되겠네요. 자,
1번입니다. 자,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찾으라는 문제인데 사실 거의 동일한 형태의 문제가 타시험에 2024년 출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꼭 베껴 오겠구나 했던 건데 해제 제3자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질 때 제일 중요한 건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1번에 등기 청구권을 압류한 자인데 등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청구권을 압류했기 때문에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등기 청구권이라는 걸 생각하면 채권을 압류해서 등기를 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형태의 지문이 타시험에도 출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지문을 미리 해본 학생들이라면은 보자마자 1번의 답을 골랐을 거고요. 자, 좀 그렇지 않다면 감각적으로 등기 청구권을 채권으로 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한두 번은 해제 제3자 질문에서 해당되지 않는 자로 등장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정답 1번이었고요. 72번입니다. 자, 을이 갑소유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지급한 후에 토지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는 지문이고요. 자,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가 됐을 때 을은 갑에게 토지와 그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되는데 사용이익은 우리 민법이 과실로 취급하고 있고 해제가 됐을 때는 매수인의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이 과실을 다 반환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가 됐을 때 갑은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을 해야 되겠다. 자, 해제가 되면은 반환할 것이 금전일 때는 반드시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자 가산해서 반환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3번 갑이 을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도 자, 해제한 후에도 이렇게 나왔을 때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질문 나오겠죠. 자, 매도인은 매도인대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해제권 행사를 했지만 매수인은 또 착오 취소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충분히 이런 선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4번 만약 갑의 채권자가 토지를 가압류를 했다 했을 때 자, 이 가압류 자체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는 아니에요. 자, 다만 가압류가 있으면 경매가 될까 봐 불안하기 때문에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넘길 때 가압류까지 말소를 하고 등기를 넘겨야 내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동시 이행 항변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가압류를 이유로 즉시 해제까지 하려고 하면 그건 과한 권리 행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자, 가압류나 가등기 또는 저당권 같이 소유권을 망칠지 모르는 제한 등기들이 걸려 있는 부동산 매매에서는 항상 동일한 현상으로 벌어지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가압류가 있다, 가등기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해제를 바로 하면 안 되고 동시 이행 항변 정도 먼저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3번입니다. 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는 문제고요.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면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그 위에 건물을 지었던 자가 토지 사용 기간이 끝나게 되면 갱신 청구를 해보고 갱신이 거절됐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을 팔게 함으로써 토지 건물 소유자를 동일하게 만들어서 철거 방지가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 저 제도의 전체적인 취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겁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을 파는 행동이니까요. 또 자, 임차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도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이전 등기 넘길 때 저당권 말소하면서 동시행으로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저당권이 있다고 매수 청구 안 되는 건 아니에요. 3번 토지 소유자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임대인이라면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 팔아야 철거 방지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은 매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정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과 3번이 모두 다 누가 팔고 누구에게 파느냐를 주제로 해서 정답이 좀 정해졌는데 제도의 취지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에게 건물을 팔아서 동일인 소유로 맞추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다를 이해하고 있었다면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되긴 했을 거예요. 근데 과거에 출제 기록이 많았던 지문은 아니기 때문에 자, 판단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향후에는 판단이 가능하도록 좀 개념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4번 마찬가지. 임대인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그러면 임차인은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매수청권 행사를 할 수가 없을 거고요. 땅 주인에게 팔아야죠. 그리고 자,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해서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은 자, 임차권 소멸됐을 때 임차인은 갱신 청구 없이 매수 청구를 바로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누가 누구에게 하는 권리인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제니까 잘 대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74번입니다. 이제 문제의 구역인데 35회 기출 문제는 이 74번 이후 때가 전부 다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좀 다행스러운 건 앞에서는 한 문제 정도, 그 배당금 계산 문제 정도만 시간 뺏기 아주 어려운 문제였고 나머지가 좀 할만했기 때문에 뒤쪽에 와서 좀 어려운 문제 만나더라도 내가 해당 문제들을 좀 버리고 갈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운영이 좀 용이했다는 측면인데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중간에 등장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풀지 않고 빠르게 패스해야 된다는 점 좀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자, 74번도 사실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보증금에 관련된 좀 출제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사실 뭐 종전에 시험에서 많이 안 다루던 문제가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좀 하기 어려웠을 것이고요. 아,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지금 갑이 자기주택을 을에게 임대를 했고요. 자, 전입신고하고 점유 사용하고 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료 전에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바뀐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 정도까지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 손해금 발생 종기가 주택 반환하는 때인지 아닌지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첫 출제하는 부분이고 사실 시험 범위도 손해배상 관련 사안이니까 좀 벗어났어요. 이거 좀 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좀 삼각형이 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차임 채권 양수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 들어오는 바람에 자, 이게 연체 차임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면 연체 차임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가 될 수 있는 거라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지만 자신 있게 X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까 의문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연체 차임이 차임 채권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긴 한데 여기 또 압류가 되어 있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요것 때문에 또 판단이 어떻게 될지가 자, 압류가 되더라도 당연 공제는 돼요. 연체 차임은.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삼각형이 나버리기 때문에 자, 뭐 5번 지문이야 임차인 쪽에서 보증금을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1번과 5번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수험생 정도, 그러니까 뭐 1년, 2년 정도 공부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거의 건드리기 힘든 정도의 난이도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는 빠르게 포기하고 뭐 2번이든 3번이든 어디든 찍고 넘어가는 쪽이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75번 마찬가지 이렇게 날짜가 들어가고 뭔가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는 길이가 짧아도 문제가 용이치 않아요. 심지어 이 문제는 최신 판례가 좀 반영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자, 2024년 3월 10일로 기간이 만료되는 임대차인데 근데 임차인이 갱신 요구 통지를 해서 이미 갱신이 됐어요. 자, 갱신이 되었어요. 근데 그 후 을이 갱신 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4년 1월 29일 날 다시 또 해지를 통지해 가지고 그러니까 갱신을 요구했다가 다시 연장하기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1월 30일 날 가백에 도달했을 때 현재 대법원 판례는 이미 갱신은 된 거기 때문에 마지막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종료일을 찾는다면 4월 30일이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선고된 지 1년도 안 된 판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를 지금 종전의 종료일인 24년 3월 10일 종료라고 2번으로 가야 할지 또는 자, 1월 30일 도달일로 가야 할지 또는 연장이 된 거니까 그러면은 2년 추가해가지고 26년으로 가야 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미리 보지 않은 학생들은
아무리 시간을 투자해도 이 판단을 1번, 2번, 5번 중에 1번, 2번, 뭐 3번, 5번 계속 헤매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적인 패스가 좋은 겁니다. 좋은 판단인 겁니다. 자, 그리고 집합건물법.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자, 틀린 것은 했는데 자, 관리인은 아파트 관리소장님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정답 바로 1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60점을 넘기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는 생략하고 가면 되는 거였단 말이죠. 그리고 77번. 가등기담보법 사례라서 조금 까다로워 보이긴 합니다만은 갑이 을에게 1억 원 빌려준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병명의 저당권이 설정된 을 소유 건물에 2억 원 담보가 등기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이 선순위, 담보가 등기가 후순위. 채권액은 1억 대 2억인 거고요. 선순위 저당권 5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은 채권액보다 부동산이 더 비싼 거죠. 2억에서 5천만 원 빼더라도 1억 5천이니까요. 그리고 소비대차 채권이니까 가담법 적용 대상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틀린 것은 했는데 자, 갑이 귀속정산 절차에 따라서 소유권 취득했을 때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자, 사안은 되게 복잡하게 썼지만 사실은 정답은 되게 쉽게 갔어요. 후순위 저당권이었다면 본등기 하면서 자, 순위에 밀려서 사라졌을 텐데 지금 저당권이 선순위인 것만 알았다면은 1번이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택임대차의 날짜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문제를 건드리기보다는 차라리 이 문제에 시간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또 78번. 자, 칠명법 문제, 명의신탁 문제는 기본적인 난이도가 이 정도는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뭐 난이도가 특별히 올해 더 어렵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 갑이 친구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이라는 소위 양자간 명의신탁이고 친구 사이에 한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무효인 명의신탁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을은 이걸 병에게 팔고 병명의로 등기를 넘기는 바람에 원래는 갑소유 부동산이 명의신탁됐다가 소유권이 병으로 가면서 갑의 소유권이 파괴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을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갑의 소유권을 망치는 행동이니까 자, 불법 행위가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자, 갑은 을을 상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으로 인해서 을과 병의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요. 무효는 갑과 을의 명의신탁이 무효지 을과 병의 매매는 명의신탁과는 관련이 없는 거니까 무효 아니고요. 그리고 자, 병은 소유권을 가져갈 거니까 병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4번에 갑이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 원인으로 등기 청구하는 것은 명의신탁 유효일 때나 가능한 거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이겠고요. 자, 그리고 만약 을이 소유권을 병으로부터 다시 취득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이게 을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랬을 때 어쨌건 갑은 진작 소유권을 상실한 상태, 병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갑은 을을 상대로도 이제는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5번이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긴 하네요. 자, 정답은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 1번 지문이 되겠고 시험 범위 살짝 벗어난 부분에 답이 걸렸다는 점에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2번, 3번, 4번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태고요. 5번 지문은 이제 과거에 출제 기록이 한번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5번만 잘 해결하신다 그러면 난이도는 중상 정도에서 맞출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담보법 사례나 명의신탁 사례는 이 정도 난이도는 좀 각오를 해야 되는 측면이에요. 그 정도만 잘 대응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79번이 문제인데 아까 주택임대차 문제와 마찬가지로 날짜가 들어가고 종료일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최신 판례가 반영된 문제가 되겠고요. 원래 임대차 기간이 5월 23일까지였는데 만료 14일 전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했어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까지 말을 해야지 연장이 되지 않고 종료가 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14일 전이더라도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 5월 23일 날 바로 계약이 종료가 되게 할 수 있고 임대인은 6개월, 1개월 사이에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이 되는 묵시적 갱신의 결과가 되게 되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의 임차인은 14일 전에 즉 한 달 전을 지키지 않아도 해지를 말하면 종료일이 바로 원래 계약 종료일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미리 공부하지 않았다면 판단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차후에는 우리가 학습해서 공부할 수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빠르게 패스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80번 문제도 난이도는 꽤 높은 문제예요.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 자, 보증금 3억에 월차임 60만 원이면 뭐 환산하더라도 적용이 안 될 구간은 아니에요. 자,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고 보증금 반환 받지 않아서 임차인이 현재 건물을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옳은 것은 했는데 자, 다른 거는 이제 문제가 안 돼요. 좀 동시행변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 행위는 아닐 것이고요. 그리고 자,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도 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채무불이행 한 게 없죠. 지금 보증금 못 받아서 나가고 안 나가고 있는 거니까요. 자, 문제는 이제 3번과 4번인데 자, 이 중개사 수험생들이 이 부분을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자,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하면 보증금이 없음을 전제로 토지를 빌려준다고 했을 때 발생되는 임대료를 말합니다.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차임이라고 하면 보증금 3억이 있는 걸 전제로 60만 원을 말하는 거예요. 보증금 3억이 없다고 생각하면 60만 원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느냐 하는 건데 지금 동시이행 항변하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이 아니라 종전 계약에서 정한 차임이 맞는 지문이 되는데 뭐 유치권 행사 안 되는 거야 뭐 보증금 안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만 3, 4번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는 중개사 수험생으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74번 이후, 75번 이후에 버려져야 될 문제가 주택임대차의 날짜 계산, 상가에서 날짜 계산, 그리고 상가에서 이 마지막 80번 문제까지 한 3, 4문제 정도가 급격하게 좀 높은 난이도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틀리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다음번을 대비해서 살짝 봐두는 정도까지만 대응하시면 되겠고 자, 이런 문제들은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35회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고요. 지금 뒤쪽에 급격하게 풀지 말아야 될 문제들이 있었지만 앞쪽에서 득점을 좀 완성을 해서 65점에서 70점 정도의 점수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운영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걸 잘 보여주는 문제였다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